데이터 경제 또 디지털 경제 쪽으로 가면서 그 데이터량이 어마어마하게 폭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025년 전후해서 제 생각에는 2년마다 데이터의 양이 2배가 되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더스트리가 AI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다음 시대는 어떤 시대로 가고 있느냐를 우리가 잘 예측을 한다 그러면 미리 가서 준비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번 기회를 좀 잘 살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오늘은 신과 대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 아시죠? 3프로TV의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저 이직하고 처음으로 신과 대화를 맡게 됐습니다. 오늘의 신과 대화는 지금 급변하고 있는 세상에서 반도체와 기술 혁신 그리고 기술의 혁신이 사회를 어떻게 이롭게 만들 것인가 이런 다양한 얘기들을 좀 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좀 기술적인 전문성과 함께 최근 ESG를 통한 사회혁신을 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계신 유흥환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유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박사님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드리면 네. 일단 인텔, 삼성, 현대차, SK 와 이름만 들어도 이제 쟁쟁한 회사들에서 근무를 하셨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경제 2분과 인수위원을 하셨습니다. 본인을 직접 소개하신다면 어떨까라는 부분들도 좀 궁금한데 네. 좀 그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이제 반도체 쪽으로 해서 이제 PC 시대에서부터 모바일 시대를 거쳐서 또 자동차 또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 또 그 중심에 우리 사람이 어떻게 위치를 해야 되고 또 문화의 진보가 우리의 기술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엔지니어입니다. 네. 마지막 엔지니어입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와닿네요. 이게 네. 엔지니어가 고민을 많이 한 엔지니어. 정말 지금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이제 기술적 발전과 함께 이게 어떻게 사람을 이롭게 할 것인가라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일단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 이제 반도체다 보니까 반도체 얘기를 조금 하면서 글로벌 트렌드에서 기술이라는 것이 어떤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낼지 이런 순서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반도체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잘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반도체를 계속 관심을 갖다 보니까 뭔가 우리는 마음이 불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야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거 아니냐, 미국이 반도체에 대한 거를 다시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대만한테 밀리는 거 아니냐, 아니면 중국과 미국의 틈바구니에서 뭔가 우리가 좀 잘못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들이 좀 있는데 그렇죠. 그 글로벌 경제 환경, 산업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반도체라는 것은 어떤 위상과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 작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1,280억 불을 반도체로 수출을 했고요. 그중에 이제 666억 불의 이익을 무역 수지를 얻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메모리가 606억 불 정도 되고 나머지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얻었는데요. 우리나라 전체의 무역 수지 규모가 295억 불을 그걸 감안할 때 상당히 큰 비중인 거고요. 우리가 사실 반도체로 먹고 살고 있다 해도 좀 과언이 아닌 거고, 지난 분기 매출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1위 삼성 또 4위 SK 하이닉스. 그래서 반도체 강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반도체 자체는 이제 아시다시피 굉장히 필수제가 되고 있고. 산업의 쌀이면서 또 어떤 사람을 닮아가는 모방하는 그런 기술 그런 미래의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본다면 세포와 같은 존재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산업에 우리가 이제 국내외에 굉장히 큰 입지를 갖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외국에서 보기도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라는 인식들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 먼저 오셨고, 그죠? 일본보다도 또 이제 삼성 반도체에 가서
웨이퍼에 사인도 하시고. 예, 사인도 하시고 그게 이제 사실 과거에는 생각하기 힘든 정도의 그런 큰 어떤 국제적인 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생활할 때 그 큰아이가 이제 와서 이제 씩씩대면서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 삼성하고 현대자동차가 어느 나라 기업이야? 한국 기업이지. 그래서 제가 당연히 한국 기업이지. 그랬더니 애들이 일본 기업이래. 그래서 미국 애들하고 싸우고 갔다고. 그러니까 뭐 사실 예전에는 일본 기업이라 그러면은 조금 이용한 경향도 좀 있죠. 한국 기업이라 그러면 조금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일본이라 그런 거를 되게 뭐 이렇게 오히려 적당히 이용하기도 하지만 뭐 지금은 전혀 안 그렇잖아요. 그럼요. 예, 맞습니다. 예, 우리가 국제적인 위상이 많이 올라갔고 정말 훌륭한 인재들이 많아요. 우리 청년들도 우리 때보다도 훨씬 더 잘하고 있고.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마음속으로 불안해하는 그 요인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얼마 전에 그 약간 유머 비슷한 광고 비슷한 이천의 특산물이 뭐냐 그랬더니 아이가 반도체라고 썼더니 그 선생님이 틀렸다라고 해서 아빠 이천의 특산물은 반도체 아니야? 그때 아빠의 대답은 메모리 반도체라고 답을 했어야 되나 보다. 그런 유머도 좀 있긴 했는데 사실 이 분야에서 좀 걱정이 되는 게 이전에 그 박사님 다른 인터뷰 하신 거 보니까 5년 안에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를 따라잡을 수 있다? 이거는 사실 우리한테는 굉장히 위협적인 얘기인 것 같아서 좀 어떤 맥락에서 그런 그 생각을 좀 갖고 계신가요? 예, 사실은 지금 중국이 뭐 앞으로 이제 반도체에 투자할 돈이 170조 정도 된다고 하고 반도체 기업들은 법인세를 2030년까지 면제해 줍니다. 그래서 반도체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게 뭐 반도체 설계 툴을 개발하는 회사서부터 장비 거기에 이제 메모리 쪽의 반도체 회사들도 많이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에 이제 지인을 통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거의 이미 DDR4하고 LPDDR5를 양산을 하고 있고 그 캐파를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작년에 거의 대부분 많은 돈을 번 곳이 이제 D램인데요. 그쵸. LPDDR하고 또 DDR4입니다. 4가 많이 벌었죠. 예. 그래서 거의 턱 밑까지 쫓아왔다 이렇게 보여지고 거기에 이제 볼륨이 충분히 나온다 그러면 소위 얘기해서 이제 저가부터 로우 엔드서부터는 중국과 치열하게 치킨 게임이 이제 시작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메모리 반도체는 과거에도 그랬듯이 치킨 게임이 시작되면은 사실 마진이 확 떨어집니다. 그렇죠. 잔인하게 했었죠 치킨 게임 정말. 네, 그래서 거의 이전에 모바일 붐이 일어나기 전에는 거의 삼성전자가 20%의 어떤 영업이익률을 가지면 거의 최대치였어요. 그렇죠. 지금 근데 메모리 반도체 보시면 알지만 그건 뭐 거의 50% 이상 지금 100원 주고 팔면 50원 이익 나는 구조. 이런 어마어마한 그 캐시카우가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굉장히 굉장히 탐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인더스트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그 메모리 반도체의 이제 한국 기준이 워낙 높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게 국제 지정학적인 위기가 생길 경우에 한국에서의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끊기면은 사실 중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피곤한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 문제가 우리나라가 뭐 우리가 무기를 들고 싸울 일도 아니고 이게 중국이 미래 경쟁자기도 하면서도 우리의 최대 수출 시장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미국은 또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의 안보적인 동맹이기도 하면서 뭔가 이제 치포 같은 뭐 반도체 동맹들을 좀 요구를 하는 것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참 어디도 끼지 않고 장사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시대적 변화는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뭐 국제 동맹 안보적인 측면까지는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 그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좀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 그나마 좀 그
덜 피해를 볼 수 있을까 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를 좀 잘 살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가 전 세계 메모리 공급의 뭐 70%를 이상을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이제 반도체 자체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의 세포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뭐 센서 반도체랄지 아니면 또 이제 AI 반도체 또 이제 메모리 뭐 이제 시장 규모가 굉장히 늘어날 거고 데이터 경제 또 디지털 경제 쪽으로 가면서 그 데이터량이 어마어마하게 폭증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모든 인더스트리가 AI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뭐 금융이든 아니면 뭐 매니팩처링이든 아니면은 뭐 로봇이든 뭐 자동차든 그게 그 핵심에는 이제 반도체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어차피 데이터량이 이제 급하게 증가를 하는 상황이고 2018년 대비해 2018년이면은 33제타바이트였고 2050년에 한 6배 정도 2025년에 한 6배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025년 전후해서 제 생각에는 2년마다 데이터의 양이 2배가 되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디지털 데이터가 다 어디 가 있겠습니까? 뭐 메모리에 저장이 돼 있어야죠. 메모리에 저장돼 있든지 아니면 CPU 프로세싱을 하든지 아니면 뭐 AI가 비교 판단을 분석을 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걸 찾든지 뭔가 이제 이 데이터들이 어딘가에 있는데 그게 대부분 키가 이제 반도체가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산업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 강대국들이 이제 반도체 산업에 굉장히 국가의 명운을 걸고 투자를 하고 신경을 쓰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 현 정부가 굉장히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도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지정학적인 뭐 이 위치를 잘 활용을 해서 이 사회에서 우리의 협업과 경쟁을 하면서 우리의 강점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우리가 거기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그 약점이라고 생각하면은 양쪽 모두에게 약점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느 쪽에 붙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하나의 무게추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럼요. 좀 레버리지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또 그 메모리 분야에서 중국의 어떤 추격을 받다 보면은 우리가 사실 메모리를 추격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포트폴리오상 메모리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뭐 비메모리 분야를 좀 강화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2030 메모리 계획의 대부분 투자는 또 비메모리 쪽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비메모리 분야에서의 우리 경쟁자라고 한다면 파운드리는 대만이 될 거고 여기에 팹리스는 이제 미국 업체들이 이렇게 될 건데 우리가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 좀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하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하고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것보단 이게 메모리 중심적인 사업 방식을 좀 바꿔서 비메모리라고 하는 것보다는 시스템 반도체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사실은 뭐 2030년 기준으로 보면은 뭐 거의 시장의 70% 정도 차지할 걸로 보이고 여기 이제 슬라이드 보시면 아시지만은 거의 1,300조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시장 전체 규모가 그중에 70%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인 거죠. 그래서 그쪽에 대한 어떤 경쟁력을 키우는 거는 꼭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메모리의 초격차는 유지하면서 우리가 부족한 이쪽 시스템 반도체, 특히 파운드리나 팹리스 영역에 있어서 뭐 다품종 소량 생산에 잘 맞는 그런 산업 구조 또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대만 이제 TSMC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TSMC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이제 슬라이드에서도 보시겠지만은 이런 비즈니스 그 전체적인 포트폴리오가 예.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뭐 MEMS나 이미지 센서나 RF 로직뿐만 아니고 뭐 하이 볼테이지 디바이스까지 이쪽에 이제 뭐 심지어 뭐 130 나노서부터 해가지고 3나노까지 포트폴리오가 아주 잘 돼 있거든요. 그쵸. 에지의 시대,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다품종 소량 생산에 잘 돼 있는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게 엣지 반도체 네. 잠깐 아까 단어를 언급해 주셨는데 네. 이게 일단 개념적으로 좀 어떤 개념이고 이거를 강조하시는 이유 네. 그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이제 PC 이제 2000년대 초에 이제 제가 실리콘밸리 갔을 때 그때 이제 윈텔 시대라고 했어요. 윈도우즈 인텔 시대. 예.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인텔이 테크 기업으로는 이제 탑 10 안에 드는 기업 중에 두 기업이 존재했습니다. 그 시대가 이제 PC 시대였기 때문에 예. 그 근데 PC가 그때 수천만 대 정도 팔렸어요. 근데 그 시대에 이제 두 회사가 탑 10 안에 들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모바일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팬 기업하고 이제 클라우드나 이런 쪽 그 모바일 쪽 기업들 그게 한 7, 8개가 지금 현재 탑 10 안에 들어가 있죠. 예. 예, 모바일 시대에 빨리 변화한 그런 기업들이 지금 탑 10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뭐 모바일 시대 위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다음 시대는 어떤 시대로 가고 있느냐를 우리가 잘 예측을 한다 그러면 미리 가서 준비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뭐 저는 이제 적당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사실은 에지 시대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뭐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뭐 사람과 사람, 그 모바일 시대는 사람과 사람의 통신이니까 올해 기준으로 15억 대의 통신 접점이 늘어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15억 대가 올해 기준으로 팔리니까요. 이제 에지의 시대는 사물과 사물끼리도 통신하는 시대가 이제 오는 거죠. 예. 그리고 통신 접점이 엄청 많아지는 거죠. 그게 다 대부분 보면은 에지 쪽에서의 어플리케이션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에지의 시대라고 뭐 표현한 예를 겁니다. 들면 뭐 다양한 사례가 있긴 하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이나 자율주행을 해갖고 차하고 차가 네. 서로 연결이 된다거나 네. 아니면 차하고 도로 인프라 뭐 신호등이 서로 그렇습니다. 통신을 하면서 이게 네. 빨간불이냐 파란불이냐를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게 신호등과 자동차가 소통을 하는 이런 맞습니다. 거 있을 때 여기에 사용되는 그런 반도체들을 통칭해서 지금 엣지라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로봇도 마찬가지고 로봇과 사람도 그렇고 가전제품과 가전제품끼리도 마찬가지고 이런 통신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고 그 통신은 기본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여야 되고 그 정보를 뭐 계산하든지 아니면은 저장하든지 아니면 비교 판단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다 반도체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그러면 굉장히 프리미엄이고 뭐 이렇게 고가의 반도체 거냐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대부분 보면은 소위 얘기해서 레거시 반도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정도 사실은 우리가 뭐 선단 공정을 뭐 3나노, 뭐 5나노 이런 선단 공정이 거기에 맞는 건 아니고 대부분은 이제 공정 자체가 감가상각이 다 지나서 5년, 10년 돼 가지고 매니팩처링 코스트 즉 이제 공정 비용이 제로화가 될 때 예. 그때부터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한 레거시 반도체 쪽에 시장이 폭증할 거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쪽에 어떤 산업 구조나 이런 걸 잘 만들어서 이게 싼 반도체라고 해서 마진이 떨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마진을 남기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저는 일단 두 가지가 궁금한데 이게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이게 우리나라가 아까 그 메모리 중심으로 돼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 의식들도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그 팹리스라든지 파운드리라든지 이걸 좀 해보려 그러는 노력들은 계속적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게 그 약간 제3자적인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국내적이 아니라 글로벌 시각에서 봤을 때 우리가 왜 메모리에서 이 시스템 반도체로 전환하는 부분들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지 그게 일단 하나 궁금하고 그다음 네. 질문은 말씀 듣고서 좀 진행하겠습니다. 예. 사실 제가 삼성에 있을 때 14나노의 예를 들면 그 14나노가 그 선단 공정으로서 삼성이 1위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게 불과 몇 년이 안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애플이라든지 퀄컴이라든지 삼성 무선사나 뭐 이런 기업들이 거의 많은 부분 이제 삼성의 파운드리를 이용을 했고요. 예. 14나노로서는 그 부분 잘 모르시는 분 많은 것 같아요. 네. 진짜 그 천하의 애플이 네. 반도체 칩을 삼성에다 의뢰해서 만들어냈었다라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럼요. 2010년 전에는 애플이 저희 디자인을 다 가져가서 그 공정만 해서 썼죠. 그렇죠. 그리고 공정조차도 다 아웃소싱 하는 겁니다. TSMC 아니면 뭐 우리 이제 삼성. 네, 어쨌든 우리가 2010년 전후에서는 애플의 모든 칩을 우리가 설계를 다 해서 줬어요. 뭐 그러고 14나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때 당시에 뭐 애플이나 퀄컴이나 다 우리의 기술을 썼었고 전 세계 14나노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우리가. 그랬는데 사실은 10나노 가면서 뒤집혔어요. 그 10나노 때 제가 이제 사실 그때 당시에 담당 임원으로서 ARM IP를 제때 이제 사지 못하고 물론 이제 제가 다 준비해서 올렸지만 그게 이제 그 리젝트 된 거죠. 만약에 이제 자체 개발하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사실은 그 TSMC하고 그 TSMC가 따라잡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 이후로 격차가 계속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제가 이제 시청자들 위해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은 지금 말씀이 PC 시대에 굉장히 잘하다가 암 기반이라 그러면 저전력 반도체로 넘어가는 모바일 시대로 넘어가는 그 변화의 변곡점에서 약간의 좀 판단 미스가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근데 모바일 AP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AP가 이제 가장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CPU 아닙니까? 그게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주도권을 잡고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14나노까지도 파운더리가 저희 쪽을 모바일 디바이스들이 많이 활용을 했고, 근데 이제 10나노에서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IP, 그러니까 ARM IP를 매번 이제 ARM IP를 사고 나서 이제 그 ARM IP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밸리데이션이나 또 이네이블링을 하게 되는데 그 단계에서 좀 뒤진 거죠. 10나노에서. 그래서 좀 그게 좀 그때 당시에 좀 아쉽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 10나노 IP를 우리가 제때 ARM을 구입을 해서 적용을 했으면 10나노도 우리가 애플이나 또 퀄컴을 충분히 인게이지 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요. 어차피 그 회사들도 PPA 관점에서 이제 다 판단하거든요. 이제 파워, 뭐 퍼포먼스, 에어리어 관점에서 어느 기술이 제일 좋은지를 소싱을 해가지고 하는데 어쨌든지 근데 앞으로 듀얼 소싱을 또 할 겁니다. 그들이. 그래서 우리한테도 또 기회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시장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파이는 충분히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파이는 있고 우리가 이제 메모리 쪽은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레버리지 해가지고 그 뭐 TSMC라든지 혹은 이제 그 미국의 팹리스 업체들하고의 그 같이 협업을 많이 잘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문화적인 측면은 좀 어때요? 아무래도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소품종 대량 생산에 좀 집중적인 업무를 좀 하게 되고 다품종 소량 생산 같은 경우는 좀 더 창의적이고 새로운 거를 챌린징하게 뭘 해야 되는 그런 문화적인 차이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좀 이게 그 한국의 어떤 반도체 산업과 어떤 그런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좀 이 반도체 메모리에서 시스템과는 그런 거에서는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제가 사실 이 인텔에 있다가 삼성으로 오게 된 계기가
그때 당시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 사장님이셨던 이제 우남성 사장님께서 저와 이제 뭐 일단은 뭐 캐주얼하게 식사를 하자고 하셨어요. 그때 네. 뭐 인터뷰도 아니고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이제 다 얻었다. 그러니까 팔로워로서 우리가 추격자로서는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거는 다 얻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퍼스트 무버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실행력이나 또 이런 어떤 질서, 그러니까 위계 질서가 잡힌 조직 문화 가지고는 안 된다. 앞으로 이제 각 개인들의 다양성이나 이런 게 다 잘 살아나서 그래서 같이 협업하는 그 직장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그게 키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워크스마트 그리고 워크하고 라이프의 밸런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인테그레이션이라는 표현이 더 마음에 들긴 합니다만은 그렇고 그리고 이제 선택과 집중. 우리가 이제 뭐 F라고 비교해서 삼성이 제품 숫자로 보면은 많죠. 예, 네. 한 10여 배 될 겁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엔 그랬고요. 거기에 리소스는 절반이라는 말이죠. 절반 이하인데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이 프로덕트를 만드는데 드는 그 에너지를 그러니까 집중할 수가 없는 거죠. 분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인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좋은 제품을 만들기가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잘 선택하고 집중하느냐 이게 또 중요하다 이러시면서 당신이 인텔에서 그런 어떤 문화적인 거나 시스템적인 거 또 리더십 이런 측면에서 많이 고민을 했을 테니 와서 그걸 잘 임플리멘트 해달라 그런 제안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도와달라고 하셔서 그때 이제 제가 삼성으로 움직이게 된 그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은 기술보다도 우리가 문화적인 측면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차피 폴스트 무버가 없는 그런 회사는 폴스트 무버가 될 수가 없어요. 그 각 개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져야 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는 시대가 이제 된 거고요. 예. 그래서 각 개인들이 어떻게 잘 성장할지를 리더가 챙겨주고 도와주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되고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은 각 개인들이 열정을 가지고 자기의 탤런트를 마음껏 쏟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서 환경과 조건을 잘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외국 생활하시다가 한국 들어와서 이제 미션을 받으신 얘기들을 들어봤을 때 대충 어떤 걸 원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약간 가늠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게 뭐 이렇게 조심스러우시겠지만 와서 느꼈을 때 좀 어려우셨던 부분들은 좀 뭐가 있을까요? 그게 결국 우리가 이제 변화해야 되는 지점이 어디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어떤 생각,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서 와서 느끼셨던 이제 한국 기업의 어떤 분위기 그리고 여기서 뭔가 변화를 보여야 된다라고 느꼈던 지점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떤 부분이 있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인텔에서 이제 매니저 교육을 처음에 받았을 때 그때 이제 내 밑에 이제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질문을 강사가 하는 거 트레이닝을 시킬 때 당신네들의 첫 번째 롤이 뭐냐, 역할이 뭐냐. 그랬을 때 뭐 다들 제대로 답변을 못했는데 강사의 말이 사실은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help your people grow. 너의 사람의 성장을 도모하는 게 너의 첫 번째 역할이다. 뭐 KPI를 관리하고 뭐 평가를 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내 사람을 어떻게 성장시키느냐가 첫 번째 내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조직 중심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각 개인이 어떤 열정을 가지고 또 어떤 일을 하면 잘할 거고 또 그들이 그 조직에 어떻게 지속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게 하느냐 또
각 개인들이 오늘보다 내일을 더 기대하게 만들게 어떻게 문화를 바꾸느냐 이런 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이제 실패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의 그 유머를 섞어서 말씀드리면은 성공하면 당연히 칭찬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뭐 실패하면은 혼나는 거는 뭐 우리나라 직장 문화에서 당연시 되고 있고 예. 너 왜 시키지도 않은 일 했냐 그래서 혼나잖아요. 근데 성공해도 혼내더라고요. 제가 직접 경험을 했는데 어떤 경우죠? 저는 이제 성공해서 이 친구가 이제 오늘 칭찬을 받겠구나 했는데 혼내더라고요. 지금까지 그거 안에서 손해 본 게 얼마냐고. 진작하지 그랬냐? 진작하지 그랬냐. 그러면서 이제 혼내더라고요. 그래서 야 혼낼 수 있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구나. 예, 그냥 소위 해서 제가 생각할 때 아웃 오브 박스 띵킹이거든요. 아웃 오브 박스 띵킹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범위를 넘어서신 거죠. 굉장히 혁신적인 분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혼내는 법에 대해서. 혼내는 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농담을 너무 진지하게 하시니까 네. 농담인 줄 모르겠잖아요. 혼나니까 이제 사람이 이렇게 좀 위축되잖아요. 예. 또 실패하면 또 우리는 누가 책임져야 돼. 이거 사람부터 찾잖아요. 맞아요. 뭐 시스템의 부재나 뭐 리소스의 부족이나 뭐 프로세스는 뭘 개선해야 되고 이런 걸 고민하는 게 아니고 먼저 누가 잘못한 거야. 이것부터 찾으니까 사람들이 되게 위축돼 있어요. 문화 자체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미국식으로 해서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여러분들 마음껏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이제 문화적인 부분에서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아무도 안 움직여요. 아마 속으로는 뭐 저 사람 저러다가 2, 3년 후면 나가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두 있고. 가지겠죠. 일단 앞에서 책임져 준다고 했지만 막상 사고가 나면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야 저분이 굉장히 독특하고 좀 차격적으로 하는 거 보니까 오래 못 이겠구나. 정확하신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미는 만큼은 정말 빠르게 잘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게 패스트 팔로워로 목표가 딱 지향점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 실행력이 강한 그런 조직 문화나 이제 어떤 그런 게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의 어떤 실행력이 높아지는. 근데 사실 퍼스트 무버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자기가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남들이 생각 못하는 거. 그리고 다양한 생각들을 같이 잘 어떻게 하면 결합을 시켜서 융복합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느냐 이런 게 중요한데. 그래서 혼나서 이제 실패를 두려워하고 해서 이제 안 하면 그러면 이제 또 와서 또 혼내요. 그냥. 안 하면 안 한다고 혼내고. 예. 너 시켜야 하냐? 네. 좀 알아서 해봐. 이러고 혼내요. 그러면 이제 뭐 하란 얘기인가? 그래서 실행하다 성공하면 또 혼내고 실패하다 또 혼내고 이게 소위 얘기해서 메비우스 띠처럼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내가 이제 습관이 시키는 것만 딱 열심히 잘 해내야지 이런 그런 수동적인 그러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문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저는 좀 퍼스트 무버에서 그 문화에 있어서는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의외로 막 이 언어 폭력이나 뭐 이자 육두문자 쓰시는 분들이 최근까지도 있고요. 그 뭐 최근에 어떤 친구가 그걸 새알려 봤대요. 1시간 동안 몇 번을 육두문자를 쓰는지. 근데 쉬운 4번을 1분에 하나. 1분에 한 번씩. 근데 아직 현직에 계시고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걸로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긴 했어요. 이게 글로벌이 이렇게 우리 기업들이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직장 문화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 각 개인의 능력이 충분히 발현이 돼서 조직의 어떤 퍼포먼스,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제가 인텔에서 딱 5명이 하는 일을 딱 한국에 와서 삼성에서 딱 보니까 혼자서 하고 있어요. 딱 5명이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혼자
그걸 다 하고 있고 그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더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수준은 굉장히 양질의 데이터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보통 속칭 엔지니어를 갈아 넣는다고 보통 표현하죠. 네, 정말 잘하고 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만 만들면 저는 사실은 지금 인재들로도 충분히 글로벌리 경쟁력 있는 회사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잡다한 일을 많이 한다는 걸로도 볼 수 있겠어요. 이게 넓게 전체적으로 이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사실 혼나지 않기 위해서 이것도 잘해야 되고 이것도 잘해야 되고 이것도 잘해야 되고 이것도 잘해야 되고 하는 거니까 이거를 이제 방향적인 지향성을 한 군데로 몰아준다면 이거를 정말 5배를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네요. 이게 많은 그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나 기술자분들도 많은 공감들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약간 하나만 코멘트를 드리면 지금 사실은 제가 문재인 캠프 들어갈 때도 그 제가 연설문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그 백발 그 노인 엔지니어와 백발 엔지니어와 청년들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같이 협업하는 그런 직장 문화 이걸 보고 싶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굉장히 힘들죠. 물론 이제 정년제가 있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 전문가를 키우는 구조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각 사람들이 보면 경험을 얘기해 보면 뭐 다 했어요. 그게 완전 제너럴리스트를 키워놓은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패스트 팔로우로 갈 때는 제너럴리스트가 많은 게 좋아요. 누구 뭐 공백이 생기면 바로 메워야 되니까. 메꾸고 그 다음에 빨리 실행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는 시대는 그게 아니거든요. 이제 전문가들을 키워야 되고, 그러니까 경험과 그런 실력이 뭐 계속해서 해가 갈수록 축적이 되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60대 노인이 돼도 내가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한 사람 은퇴를 시키면 젊은이 2명을 뽑을 수 있는 그 계산이 아니고 그렇죠. 그분이 그 노인 엔지니어가 10개 혹은 100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구조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잘 성장을 시키느냐. 에코티라고 하는 단어, 페어니스, 뭐 공정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정의를 보면은 giving everyone what they need to be successful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재능을 충분히 그 개발을 해서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국가와 기업이 다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정한 사회인 거예요. 그게 남자든 여성이든 아니면은 뭐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그런 게 다 주어져야 하는 게 그게 이제 공정한 사회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사람의 스페셜리스트가 10명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잘 되는 부분이 사회적인 파이를 키우는 맞습니다. 그런 걸로 연결이 될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게 ESG의 또 핵심 가치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사실 오늘 반도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점점 그 문화 얘기로 바뀌는 걸로 봐서 우리가 이제 얘기의 주제를 문화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맞는 거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게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들은 이제 기술의 발전대로 가는데 기술이 어느 정도 변곡점에 되게 되면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방향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지 모를 때는 정말 자발적으로 하고 실패를 용납을 해주고 그러다 뭔가 새로운 뭔가 발견이 됐을 때 또 그 방향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변하는 그 변곡점의 시점에 그 ESG를 요즘에 많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 박사님은 기술 전문가신데 어떻게 ESG 쪽에 관심을 가시게 된 그 맥락이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제 10년 그 미국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그 퍼스트 무버들의 DNA가 뭔지를 굉장히 공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조국으로 돌아와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은 잘 그 접목을 시켜서 우리 이제 뭐 국가가 좀 더 번영하고 우리 그 국민들이 윤택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기반을 마련하는데
퍼스트 무버의 어떤 DNA를 좀 배워서 우리 조국에 적용을 해보자 그런 생각을 하고 한 10년을 정말 열심히 거기서 배웠거든요. 예. 그 여러 가지 이제 핵심 가치들을 이렇게 보면 다 보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어떻게 하면 담보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ESG라고 하는 부분이 그냥 단순히 요즘에 어떤 분들은 프로포간다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SG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N은 쓰는데 M만 쓰지. 약간 그 좀 추상적인 개념이고 좋은 소리 같아서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ESG가 지금 정면에서 보면 그 이제 뭐 규제이기도 하고 규범이기도 하고 뭐 서로 간의 약속이기도 하고 이런 패시브한 관점이 있다 그러면 그렇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사회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환경 문제라든지 사회 문제 이런 걸 풀면서 하는 성장과 일자리 측면의 또 앵글로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퍼스트 무버의 DNA 그러니까 굉장히 투명하게 기업을 경영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인류의 미래를 생각하고 어떤 혁신을 이루면서 남다른 가치를 갖는 그런 제품을 만든다든지 그죠? 그리고 각 개인의 성장 굉장히 사람 중심적인 그런 사고방식과 문화와 시스템 이런 것들로 해서 충분히 성장할 모멘텀 미래의 성장 모멘텀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ESG가 사실은 다른 앵글로 보면 퍼스트 무버의 또 DNA를 또 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ESG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뭐 기업 입장에서도 중요하지만 국가 차원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인수위원회에 들어가서 ESG를 하나의 아젠다로 반도체와 더불어서 잡고 그거를 집중적으로 개발했던 거고요. 근데 이 부분에서요, 그 ESG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사실 뭐 어떤 거, 그러니까 ESG가 뭐냐에 대한 얘기들은 꽤 많이들 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한 2, 3년 ESG 열풍을 한번 지나고 나니까 그런데 어떻게라는 측면에서 많이들 허들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박사님이 보셨을 때 일단 산업 현장에서도 그렇고 인수위원이라는 거는 이제 일단 그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 앞으로 풀어가야 될 이제 국정 과제들을 리스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ESG를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 좀 질문 자체도 추상적이긴 합니다만 네. 그냥 생각하셨을 때 뭐 사례를 들으셔도 좀 좋을 것 같고 방향성을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구현하는 그 하우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이제 그런 입장에서 저는 이제 성장과 일자리 측면에서 좀 많이 들여다봤습니다. 예. 뭐 기업은 이제 기업 문화의 어떤 변화나 이런 게 이제 ESG 기반의 이제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정부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성장과 일자리 측면으로 많이 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가장 큰 사회 문제가 가장 큰 비즈니스 기회다. 이런 말이 있듯이 이제 환경 문제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 지구 온난화로 또 뭐 클라이밋 이머전시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고 이런 그 환경 문제라 할지 아니면은 이제 그 굉장히 위너 테이크스 올 하는 구조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예. 굉장히 양극화되고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은 노인 빈곤 문제 상당히 심각하고 뭐 또 이제 그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커지고 그러면서 이제 출산율도 같이 저하되는 그런 여러 가지 사회 난제들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진 기술로 우리가 가진 데이터로 또 우리가 가진 IP로 우리가 가진 금융으로 풀 수 있는지를 고민한 거죠. 그래서 공공 데이터가 우리가 굉장히 막대한 양의 공공 데이터가 있어요. 있죠. 이게 민간에 지금 오픈을 잘 못하고 있는데 그 공공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하느냐 또 이제 IP들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세 번째 IP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런 지적 재산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하느냐 이런 것들이 잘 결합이 돼서 거기에 이제 파이낸스가 들어가는 거죠. ESG 금융이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사회 문제를 풀 수 있는 많은 벤처 스타트업을 키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경제적인 가치, BM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쵸. 기업 입장에서. 근데 시작이 뿌리 자체가 사회 문제를 푸는 거예요. 혁신 기술로 사회 문제를 푸는 거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성장을 만들어내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사회 문제는 풀면서도 경제적 가치는 계속 선순환되기 때문에 이건 기업이 사회 문제를 풀면서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그런 구조가 나오게 되고 그 안에서 저는 혁신적인 기술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회 문제가 있고 이거를 좀 더 개선을 하는 방향을 ESG라고 한다면 네. 기업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아이디어를 내고 뭐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기반이 될 수 있는 게 우리나라의 공공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특허, 지적재산권들이 있고 거기에다 파이낸스 정책적인 지원이 더해졌을 때 그 네. 기업들이 그걸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정부 역할이라고 그렇습니다. 보시는 네. 것 같으네요. 벤처기업 하나가 만들어내는 일자리가 23명이에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기업을 예를 들어서 10,000개를 만들면 23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회 문제는 풀어나가는 구조가 되는 거고 막 유엔이 굉장히 고민하잖아요. 우리 SDG라고 2030 고울이 있는데 예. 그걸 지금 굉장히 KPI가 그 달성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예. 그 이제 돈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프라이빗 섹터가 돈을 기부를 덜해서 그렇다. 근데 사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ESG를 그냥 코스트 센터로 보면은 그러면은 사실 발전 가능성이 없어요. 이게 그 ESG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BM으로 만들어서 사회 문제를 풀면서도 또 계속 그 활동이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줄지를 프라이빗 섹터에서 고민을 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게 뭐 NGO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전까지 ESG를 사실 NGO의 영역, 공공의 영역, 뭔가 말 그대로 공공의 영역이라는 건 돈 안 되니까 돈 모아서 하는 사람들이 해라. 뭐 이 정도 아니면 자원봉사자들이 해라 이런 영역에서는 한계가 있었다고 보신 거고 그렇습니다. ESG 문제를 이렇게 파워풀하게 돌파를 하려면 프라이빗 섹터에서 이제 비즈니스가 돼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걸 위한 것들로 그 기반들을 정부가 좀 만들어줘야 될 것이다. 반도체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경제 안보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ESG를 상대적으로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물론 아주 선진국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지만 여러 가지 이제 뭐 기업의 투명성이라 할지 정보 공시라 할지 뭐 기본적으로 ESG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제품을 만드는데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어요. 사실 구조적으로. 그런데 예. 만약에 남의 IP를 훔치고 또 뭐 환경적인 그 뭐 탄소 배출도 많이 하고 뭐 이런 약간의 그 인권도 무시하고 이렇게 해서 개발된 제품하고 비교해 보면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거든요. 예. 네. 그런 측면에서 이 ESG적인 걸 얼마나 잘 준수하면서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인류의 발전을 또 이제 성장을 담보하게 잘 그 제품을 만드느냐가 앞으로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거와 철학이 잘 맞는 그런 철학이 잘 맞는 그 국가와 기업들과의 연대와 협업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고 볼 수가 있죠. 사실 이 얘기가 굉장히 지금 예민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이게 그 ESG를 개별 기업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어떤 뭐 추상적인 개념의 인류의 행복이라는 것도 넘어서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맞닥뜨리게 될 환경이 무엇일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지금 ESG에 따른 국제 규범 그리고 국제 지형도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IPF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그 IPF의 그 4가지 필러를 보면은 그 필러들 안에 ESG가 기본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뭐 이제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지적 재산이나 데이터에 대한 그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슬라이드가 있는데 공급망의 회복 탄력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에너지 환경 문제, 클린 에너지 환경 문제 그리고 이제
탈세, 반부패 문제, 예. 투명성 문제죠. 이런 게 이제 다 ESG의 필러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걸 잘 준수하는 게 인류의 지속 가능 발전을 도모하는 길이고요. 사실 뭐 이 얘기는 다른 얘기입니다만 반도체도 너무 그 성능 지향적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스피드를 빨리 하는 반도체 이거보다는 오히려 기술의 진보를 전력 사용을 줄이는 그린 반도체 쪽으로 간다든지 우리가 이제 조금 너무 리소스를 과도하게 쓰는 방식이 아니고 이 인류와 우리 그 미래 세대들의 그 앞으로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시대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 IPF의 필러들을 보면은 사실 뭐 그 박사님이 공신력 있게 하신 말씀은 좀 아닌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봤을 때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클린 에너지, 탈세, 반부패 뭐 이 부분이 중국하고 경쟁하고 싶지 않다. 네. IP 훼손하고 환경 파괴하고 인건비 저렴하게 하는 얘들하고 같은 시장에서 놀고 싶지 않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기는 해요. 근데 네. 아까 전에 이게 이제 중국의 반도체의 부상과 거기에 대응하는 또 다른 국제적인 그런 위상들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의 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이 참 뭐 항상 중요한 누구나 다 항상 지금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도 참 식상한 레토릭이긴 합니다만 네. 전 진짜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뭔가 기존에 한 10여 년간 이어왔던 질서가 달라지고 있는 느낌?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국면들에서 성숙으로 넘어가고 여기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으면 뭔가 그냥 이대로 그 늙어버릴 것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네. 이게 진짜 현직과 그리고 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이라는 되게 국정에 되게 중요한 그 마일스톤을 찍는 일도 하셨으니까 네. 우리나라의 그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언을 좀 포괄적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고속 성장을 하면서 ESG적인 가치를 많이 돌보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장에 있어서 보시면은 저는 이제 표현을 이렇게 로그 스케일 성장을 우리가 했다. 예. 그다음에 현재는 지금 세츄레이션 돼 있는 거죠. 그게 그렇죠. 포화가 돼서 더 이상 성장이 없고 그리고 이제 청년들한테도 충분한 기회를 못 주는 그런 어떤 그 사회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여기서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이 변곡점을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제가 항상 느꼈던 건 굉장히 기본에 충실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성장이나 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뭐 부분이나 이런 프로세스적인 거에서 개선하려고 그러니까 펀더멘탈한 걸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이게 집으로 치자면은 기반 잘 다지는 거에 또 전체적인 구조적인 측면에서 먼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요. 그러니까 겉으로 이제 완성된 집을 보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하기엔 그런 성장 커브가 J 커브 같은 성장이라고 생각이 돼요. 처음에는 당연히 로그 성장보다는 J 커브 성장이 느리죠. 예. 예, 겉으로 드러나는 건 적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나중에 성장 모멘텀 훨씬 크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 ESG적인 가치를 잘 담고 있으면 이 J 커브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같이 그 협업을 한다든지 아니 협업하는 것도 뭐 갑을 관계로 보는 게 아니거든요. 이 ESG적인 상생과 생태계를 같이 만들어 나가는 파트너십으로 보는 거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성장도 항상 기업이든 국가든 사람의 성장 아까 얘기했던 공정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당연히 투명하게 경영해야 되는 건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야 이제 우리 투자자들의 신뢰를 더 얻는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ESG적인 가치를 통해서 터닝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유홍환 박사님 모시고 참 기술적인 얘기와 그 기술이 사회적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 문화적인 얘기를 좀 함께 나눠봤습니다. 사실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이 아까 로그 곡선과 제2곡선의 얘기를 해주신 부분이 우리는 지금
그 패스트팔로우로서 굉장히 고도의 성장을 빠른 식으로 해왔던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겨났던 그런 문화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이게 뭐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 시대에 맞게끔 우리는 성장해 왔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 소속된 국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제이커브의 성승을 내야 되는데 이 저성장 국면 이게 정말 힘들어요. 네. 그리고 이 부분들을 견뎌내는 것이 오히려 기초를 탄탄하게 사람을 이롭게 우리가 맞습니다. 생각하는 가치가 뭔지를 만들어 나갈 때 정말 그 뒤에 있는 네. 고도 성장을 다시 한번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그 유흥환 박사님 모시고 기술과 그 사회의 발전 그리고 ESG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